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뱅크런에 대해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죠. 대형 시중은행들도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방은행은 어떻습니까? 저축은행은요? 이 금융권은 괜찮을까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도 흔들리는 마당에 규모도 작고 자본도 약하며 부실대출 비율도 높은 지방은행과 저축은행들이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바로 이런 취약한 금융기관들의 목돈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이 부산은행, 광주은행과 같이 지방은행에 맡긴 돈, 저축은행에 넣어둔 적금, 캐피탈사에 굴리고 있는 예금, 정말 안전할까요? 한국은행의 경고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이 금융권이 더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해야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뱅크런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는 건 중앙은행조차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뱅크런이라는 게 뭐냐면 예금자들이 동시에 자기 돈을 찾으러 달려가면서 은행의 현금이 바닥나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돈을 금고에 쌓아두지 않고 대부분 대출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예금자가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오면 은행에는 줄 돈이 없는 거죠. 평소에는 괜찮지만 한번 불안이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게 뱅크런의 공포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런 경고를 내놓았다는 건 대형 은행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인데, 그렇다면 지방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같은 지방은행들은 특정 지역 경제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그 지역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 지방은행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대형 시중은행은 전국에 고객이 분산되어 있어서 한 지역의 위기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방은행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 지역이 무너지면 은행 전체가 흔들립니다. 더 큰 문제는 자본력입니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은 수십조 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고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은행들은 자본금 규모가 훨씬 작아요. BIS 비율이라는 걸 봐도 대형 은행들은 여유 있게 규제 기준을 넘기지만 지방은행들은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가 오면 대형은행은 몇 대 맞고 버틸 수 있지만 지방은행은 한 방에 쓰러질 수 있다는 뜻이죠. 저축은행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수십 개의 저축은행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수많은 서민들이 예금을 날렸던 그 사건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저축은행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저축은행은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들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자 수익이 쏠쏠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이 대출들이 한꺼번에 부실로 돌변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상황 보세요.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하고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들이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나간 거예요. 이 금융권으로 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캐피탈,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같은 곳들이 이 금융권인데 이쪽은 은행보다 규제가 느슨하고 감독도 약합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더 위험한 대출을 하며 더 높은 금리를 약속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금리에 현혹돼서 이 금융권에 돈을 맡기는데 정작 왜 높은 금리를 주는지, 그 이면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는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시중은행이 연 3%를 줄 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5%를 준다면 그 2%의 차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높은 위험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죠. 해외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3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을 때 그 여파는 중소형 지역 은행들에게 집중됐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버텼지만 작은 은행들은 예금 이탈을 막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흔들렸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은행들은 정부가 구제 금융으로 살렸지만 작은 은행들은 그냥 정리되거나 다른 은행의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위기가 오면 큰 은행은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논리로 살아남지만 작은 은행들은 그냥 희생양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를 돌이켜보면 대형 은행들은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았지만 수많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부산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같은 곳들이 무너지면서 수조 원의 예금이 증발했어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돈을 맡긴 사람들은 그 돈을 날렸고요. 지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국은행이 뱅크런을 경고하는 마당에 대형은행도 위험한데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이 금융권이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표를 보면 경고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의 부실 여신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축은행들의 연체율도 증가 추세거든요. 특히 소상공인 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부실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대출들이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형은행은 대기업 대출, 우량 개인 대출 같은 비교적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만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은 위험도가 높은 대출들로 채워져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면 이 대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실화되면서 은행 자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 금융기관당 한 사람 기준으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산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다면 부산은행이 망했을 때 1억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날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에 큰 돈을 맡겨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분산시켜야 합니다. 한 곳에 몰아넣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직접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각 금융기관의 BIS 비율, 부실 여신 비율, 자기 자본 비율 같은 지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치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소한 BIS 비율이 10% 이상인지, 부실 여신 비율이 3%를 넘지 않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돈을 맡긴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8%대로 아슬아슬하다면 그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신호입니다. 뉴스에서 해당 금융기관 이름이 부정적으로 자주 나온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세 번째, 고금리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시중은행이 연 3%를 줄 때 저축은행이 5%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2%의 금리 차이에는 위험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축은행이 높은 금리를 주는 이유는 그만큼 돈이 필요하고 그만큼 위험한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다가 원금을 날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특히 지금처럼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시기에는 안정성이 수익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장기 적금이나 정기예금을 들어놨다면 중도 해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기 상황에서는 빨리 돈을 빼는 게 중요한데 중도 해지가 어렵거나 큰 손해를 보는 상품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는 항상 바로 인출 가능한 보통 예금이나 입출금 통장에 남겨두는 게 현명합니다. 아무리 금리가 좋아도 돈을 못 빼면 의미가 없거든요. 다섯 번째, 이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세요. 캐피탈사 예금, 저축은행 적금, 보험사 연금 같은 상품들의 자산의 대부분을 묶어두고 있다면 지금이 재검토할 타이밍입니다. 이 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규제가 약하고 위기 때 정부 지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이 금융권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는 안정성이 높은 1금융권 위주로 자산을 재배치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지역 경제 상황을 주시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부산에 살면서 부산은행에 돈을 맡겨뒀다면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자영업 상황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그 지역 경제가 나빠지면 지방은행도 함께 흔들리거든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해당 지역 은행의 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 광주, 전주 같은 지방 도시들의 경제 상황과 그 직 은행의 안정성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출도 점검 대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축은행이나 이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면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는 걸 고려하세요. 금리 부담도 줄이고 혹시 모를 금융기관 부실 상황에서도 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한 것도 방법이고요. 저축은행이 무너지면 그 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서 조건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불안해서 당장 모든 돈을 빼야 하나 싶으실 텐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이 당장 무너질 거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다만 대형은행보다 훨씬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고 한국은행이 뱅크런을 경고하는 마당에 이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재배치하는 겁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유동성 위기 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공사도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확실하게 보호해주고요.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돈을 맡긴 사람들은 결국 손해를 봤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은행의 뱅크런 경고는 대형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취약한 지방은행, 저축은행, 이 금융권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이런 곳에 돈을 맡기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점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지키면서 분산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인하며 고금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이 기본 원칙들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모든 돈을 빼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안심하고 방심할 상황도 절대 아닙니다. 대형 은행도 위험한 마당에 규모도 작고 자본도 약하며 부실 대출 비율도 높은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이 금융권이 안전할 리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을 열어보세요. 어느 은행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1억 원을 넘는 예금은 없는지, 위험한 금융기관에 목돈을 맡기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